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나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도시 생활을 꿈꿨으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마을에 남아 부모님을 돌보며 살고 있었고 집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친척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되면서 나영은 홀로 집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고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 낮고 느린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은 소름이 돋아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괜히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한 점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헛것을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영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에게 털어놓았고 노인은 그리운 이를 찾고 있는 영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창가에 두면 영혼이 인형을 착각하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영은 허겁지겁 인형을 만들어 두었고 꿈속에서 한 할머니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영은 꿈속에서 자신이 지푸라기 인형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인형을 내려다보는 낯선 존재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존재는 인형을 창문 밖으로 던졌고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창가에는 여전히 인형이 있었고 하지만 익숙한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영은 급히 마을로 달려갔고 노인은 인형을 태우자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과 노인은 인형을 모닥불에 태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나영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면 소름 돋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푸라기 인형을 만드는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인형을 만들면 밤마다 그 인형을 보고 웃는 존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시골의 밤은 여전히 깊고 조용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외딴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금오리에 사는 소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곳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오리는 한때 활기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쇠퇴하여 주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몇몇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대다수 집은 비어있거나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소영은 마을의 오래된 주택 중 하나를 싸게 사서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이사한 집은 이미 몇 년간 비어있었고 무언가 음산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에게 그 집에 관한 소문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소영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몇 년 전에 의문의 사고로 한 가족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흔히 있는 도시 전설일 것이라고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소영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오래된 가구들을 치우는 등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될수록 소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거나 빈 방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영은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문 너머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영은 두려움에 떨며 이불 아래에서 한쪽 눈으로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지친 소영은 결국 도시로 나가 그 집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록을 뒤지던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불운한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화재, 실종사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그 집과 관련된 일련의 비극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로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에 젖어있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온몸의 소름이 돋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꿈속에서 그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다는 것을. 소영은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사귄 친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의 한 무당을 소개받게 되었고 무당은 소영에게 집의 정령을 달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집 안 곳곳에 향을 피우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 집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음도 사라졌고 무거운 기운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영은 마을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고 평화롭게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누군가가 그모리에 대해 물으면 소영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무언가가 지나가며 잊힌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경청하고 그들의 안식을 도와줘야 해요. 그 후로도 그모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이야기를 품은 채로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재현은 어느 날 오래된 가족 저택에서 한밤중까지 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고 가족들은 이제서야 그분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다. 저택은 아주 크고 낡았으며 어릴 적부터 재현에게는 그 거대한 집이 왠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재현은 저택의 2층 방으로 들어가 더 많은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방은 평소 잘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고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상자 하나를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일기장을 호기심에 펼쳤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함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이한 내용도 있었다. 이상한 홀로그램 연대기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알고리즘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재현은 단순히 할머니가 사용한 암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그날 밤 재현은 다 치우지 못한 짐 때문에 그대로 저택에 묵기로 했다. 정리는 내일 끝내기로 하고 방안을 정리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조용한 시골의 밤, 당연히 주변은 컴컴했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재현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리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불길한 느낌의 재현은 조용히 방 안의 작은 옷장에 들어가 숨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방 앞에서 멈추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옷장의 문 틈 사이로 방 안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누군가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이어야 했지만 그 형체는 어딘가 비정상적이었다. 키가 너무나도 크고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 형체는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갑자기 무언가를 칙소리하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재현이 일기장에서 봤던 그 기이한 기호들 같았다. 재현은 차마 그 기묘한 존재가 자신을 찾아낼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다행히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고 방을 나가 문을 닫고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재현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이후로도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저택 근처에만 가도 등줄기가 오싹해져 올랐다. 그 저택이 더 이상 가족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게 된 이후로 동네에는 그곳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중얼거림과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골 마을에 공포 썰로 전해질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다는 공포 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다. 서울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도시괴담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집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일로 모두 떠난 후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다. 그 후 폐가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곳을 찾았으나 겁에 질려 금세 도망을 쳤다고 한다. 한 번은 대학생 4명이 그 폐가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모여 기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다. 폐가 근처에서 내린 그들은 숲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야 했다. 도착한 폐가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집 전체가 흘러질 듯 보였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으스스한 한기가 몸을 감싸고 도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곳곳에는 부서진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가 사람들, 헤븐이사가 라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배우들 같아.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다들 갑자기 사라진 걸로 아는데 라고 말했다.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 폐가를 탐험하고 싶어졌다. 1층을 둘러본 후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을 밟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지만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2층에 올라가자 그들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복도를 발견했다.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때는 오래된 서재가 나왔고 두 번째 문 뒤에는 커다란 침실이 있었다. 그것보다 이상하게 다가온 것은 복도 끝에 있는 문이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맨 위까지 철제로 잠겨 있었다. 마치 뭐가 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듯이 그들은 어느 정도 망설였지만 결국 그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을 여는 순간 끼익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것은 사람 형상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고 매끈한 연기처럼 보였다. 당황한 그들은 순간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형체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몇 초의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뒤돌아 문을 향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들의 등 뒤에서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그들은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침실과 서재를 지나 계단을 뛰어내리듯 내려와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안도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여전히 안색이 창백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집을 나가는 순간 자신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 경험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그 집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 폐가에서 진짜 유령을 보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이후로 나는 그 폐가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 무엇이 있든 그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았다.